오늘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유스타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열고 하나씩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웹툰과 함께 엔터를 묶어봤습니다. K, 컬처, 문화라는 측면으로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태상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이걸 먼저 보고자 하는데 웹툰 쪽에서 나오고 있는 뭐 일부 종목에 상반된 흐름도 있지만 그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점에서 실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엔터 쪽이 조금 더 시선을 줄 만한 이슈인가요? 어느 쪽 먼저 봐야 될까요? 다른 것보다 웹툰 저렇게 흥행을 했다는데 네. 네이버는 왜 그럴까요? 그게 더 관건일까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승 탄력 자체를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듯한 좀 느낌이 많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주 아니면 혹은 웹툰과 관련해서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뭐 와이랩이라든지 미스터블루와 같은 기업들이 일단 장초반에 굉장히 강한 것 치고 윗꼬리가 달렸지만 계속 추적 관찰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이랩은 너무 빠진 거 아닐까요? 많이 빠지긴 했어도 저는 오히려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테마 그냥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나스닥 상장에서 좋은 성과를 지금 보여준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추후의 외형 성장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가격 조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저는 불편할 때 천천히 한번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선택지가 아닐까. 저는 오히려 네이버라든지 이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와이랩처럼 실제로 수혜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증권가의 의견이 엇갈리기는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글로벌 쪽에서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라는 메리트는 크게 받을 수 없다로 오늘 일단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라인의 소유권이 지금 어디에 있나 그게 관건이군요. 고민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과감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일본 쪽이 조금 더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을 회복시킬 만한 신뢰감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저도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낫다라고 외쳐왔던 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네이버가 아닐까 싶은데 네이버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20만 원 후반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속상하죠. 네, 그런데 지금 순간에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추가 매수도 할 만한 명분이 지금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이버는 일단은 조금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웹툰 쪽에 조금 더 시선을 주면은요. 네. 카카오 살짝 스치듯 말씀해 주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카카오 쪽에서도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 이슈로 모에 사는 움직임이 제한적이더라도 오늘 짝에서 서서히 불편하더라도 매수를 한다면 이게 웹툰주의 한정에서는 계속된 호재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웹툰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하. 모회사 지주사는 어떻게 보면 크게 지금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웹툰 관련주들은 저는 시세 연속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시세 연속성이 사실은 계절성을 타지는 않습니다. 웹툰은 우리가 여름에 많이 보고 뭐 겨울에 좋게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많이 보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그 작품이 완결될 완결이 때까지. 될 때까지 이제 보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작품을 보면 다음 작품 또 그 다음 작품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계절성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인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까지 조금은 더 크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시세에 좀 연속성을 기대를 해보자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희 웹툰 이야기해봤고요. 엔터도 좀 살펴볼게요. 엔터 이야기는 유창희 대표님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래 기가 많이 떨어졌고 뉴스를 보면 사실 아티스트 관련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아서 어디 차트에서 1위 했다더라, 뭐 이제 컴백한다더라 이런 이슈가 최근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분위기가 호재랑 악재랑 같이 나오는 엔터잖아요. 호재를 받아들일 정도의 체력과 분위기는 형성됐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아직은 안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엔터주들은 저점을 깨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섣불리 바닥을 논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엔터뿐이 아니라 뭐 콘텐츠 관련해서 뭐 게임주들이 최근 좀 몇 개 기업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좋지 못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획사 제작하는 기업들도 주가가 안 좋습니다. 유일하게 CJ ENM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웹툰 관련해서도 뭐 그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지만 결국에는 다 과거의 주가가 다 회귀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기업에 다 수익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특히 엔터주들은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작년에 많이 좀 반영이 되고 그 이외에는 오히려 약간 실망스러운 내용들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아직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SM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왜 최근에 보면은 하이브가 SM 블록딜 하겠다고 하면서 유리천장을 유리천장이 있듯이 금액을 일정 부분 못 가게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흐름을 2분기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돌아선다는 게 확인됐을 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어떤 아티스트가 어떻다더라 또 누가 이번에 앨범 판매가 얼마가 좋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그때 단발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추세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요즘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딱 잡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이고 그리고 유형 자산 쪽에 시장에 시선이 몰리고 약간은 말랑말랑한 그러니까 AI 쪽도 소프트웨어는 잘 안 갔잖아요. 그쵸. 조금 무형 자산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진 종목들은 쉽사리 갈 수 없는 장이 요즘 장이란 성격도 한 몫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못 가는 이유는 이 AI 때문에 오히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네이버, 다음, 카카오 검색 제일 많이 쓰지 않냐 하면서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건데 이제는 AI 때문에 이것마저도 구글로 넘어간다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간다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은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를 해서 간다기보다는 약간 원 플러스 원 상품처럼 어떤 서비스에 우리나라 기업이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가 상승의 그 폭발력이 좀 적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이 유독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본부장의 의견도 여기에 대해 짧게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일단 저는 K엔터 쪽은 그래도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희망의 빛은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콘서트에 대한 어떤 질적인 성장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앞서 이제 본부장 대표님 이야기처럼 시세가 다 나고 나서 바닥이 완전히 잡힌 다음에 트레이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업 외의 변수로 지금 주가의 조정이 조금 많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차처하고 본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1분기보다 나은 2분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에스파가 복귀를 했죠. 네. 그러면 당연히 복귀를 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페스티벌에 지금 에스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들이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되었을 때 1분기 기저효과에 따른 2분기 저는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 사태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태가 있다 그래서 잘 팔려야 되는 작품들이 덜 팔렸냐? 그게 아닙니다. 뭐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시각의 차가 굉장히 좀 나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었지만 결국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BTS 완전체의 컴백이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가장 좀 빠르게 어떤 변화의 시선을 줄 수 있는 것은 SM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변화의 시선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하이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보실 수 있다면 저는 SM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몰렸던 수급이 다소 좀 완화되는 국면을 보여야 엔터주에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확실히 오늘 힌트를 줬죠. 화장품이 밀리니까 아하. 엔터 쪽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장품이 반등을 하는데 엔터가 밀린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한 어떤 예측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제는 화장품 쪽은 본인들의 실적을 본인들이 지금 깨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오히려 시세가 날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더 안 나온다고 해도 이미 눈높이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엔터 쪽에서 지금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실적이 내 마음속의 컨센을 상회했을 때와 하회했을 때 이게 다르니까요. 그 점 포인트까지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4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해상 운임 고공행진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오늘은 좀 보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대한해운 쪽에서 시세가 강하게 물리고 있어요. 네. 거래가 뭐 많이 실리는 건 STX, 그린로지스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해운주의 강력한 수급이 이렇게나 연속적으로 쏠리는 이유, 오늘 그리고 특히 더 대한해운 쪽에서 반응이 나온 특별한 특이점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해운 운임 지수가 지금 이번 주까지 12주 연속 오를 가능성이 좀 높게 좀 점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동량은 성수기에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홍해가 계속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봉으로 우회한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동부 해운 그 노동조합이 파업 가능성이 좀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서부보다 동부가 더 중요한 물동을 차지하는 항구들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서구는 태평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대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라면 동부는 약간 대서양 쪽을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인도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급망 재편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부 항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파업을 한다? 1977년도 이후로 첫 파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고요. 또 중국 대륙이죠. 중국의 관세를 계속 부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먼저 물건을 받겠다라는 것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은 운임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지금 나온 뉴스가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전면전을 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미국에서 지금 분석한 내용들도 돌다 보니까 좀 해운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 5척인가요? 배 매각도 상당히 좋은 가격에 형성사가 되었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오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해운주들에서 H&M 같은 경우 아직은 많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해운 그 운임 지수 자체는 해운사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동량을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요즘에 동방이라든지 KCTC 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충분히 이들 기업들도 주가 탄력도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주가 변동성은 지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득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H&M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네.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종목일수록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음을 좀 유의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쵸. 이제 그 커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지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주가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예를 들어 레바논이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고 해서 다음 주 초에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나 뭐 흥하해운 뭐 이런 기업이 주가가 하락하다가도 H&M은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운임지수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가미가 된다라면 주가는 지금은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행보를 하는 것이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23,000원, 22,000원 이상 갈 수 있는 힘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해운에 관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화요일에 아마 저희 방송 보셨다면 STX 그린로직스 중심으로 아마 승부를 보셨을 것 같고요. 역시 본부장님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와 시선 유효하게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은 대한해운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섹터에 온기가 들어왔다면 대한해운과 H&M이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움직여야 되는 기업들이 흥하해운, STX 그린로직스여야 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련의 이슈에 가장 먼저 반응한 쪽은 STX 그린로직스.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얼굴들을 좀 찾고 있던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을 좀 누렸던 상황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대한해운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조금은 이제 심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변한 오늘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STX 그린로직스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했던 분들이 일단은 대장이 될 대한해운을 좀 보자. 라고 옮겨갈 선택을 가능성도 하면서 있나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이쪽에선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해운선사들 제가 이제 그 경로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동 쪽에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사실은 대한해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STX 그린로직스는 그쪽의 노선에 대한 어떤 관련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 심화가 되면 우리나라 어떤 해운 관련에서는 대한해운이 지금 가장 크게 반응을 해 보일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가장 변동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저희가 같은 키워드라도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있긴 하네요. 일단 시선이 조금 더 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키워드 조금 더 며칠 더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운까지 살펴봤고요. 밸류업 관련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본부장님과 연결해서 좀 가도록 할게요. 오늘장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떤 형식으로 봐야 될까요? 밸류 활성화에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는데 일부 뭐 보험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지주사도 살짝 움직임 나오고, 이 살짝에 의미를 둬야 될까요? 아니면 대형주 오늘 전체적으로 쉬어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오는 단발성 성격도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에 만족해야 안 하죠? 될까요? 하면 못하죠? 안 되죠. 에휴. 네, 우리가 기대한 게 있고 그들이 말한 게 있는데, 이런 단발적인 뉴스에 우리가 먼저 크게 반응을 해주면 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네, 걸로? 저는 차라리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이 정도야? 더 해줘. 이런 좀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지금 지수가 안 좋을 때 사실은 과거에는 통신주라든지 음식료 업종주들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음식료 업종이 이제는 경기 방어주라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지수가 안 좋을 때 어디가 좋았느냐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였었던 오히려 금융주, 보험주들이 최근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어떻게 보면 뭐 주도주가 좀 쉬어갈 때,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들이 쉬어갈 때 이들이 좀 상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가능성이 높으니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이제 원탑으로 보는 섹터는 자동차였는데, 오늘 쉬어가요. 근데 자동차는 이제는 수급 밸류만 보기에는 인도 시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게 배당량 영향을 딛고 일어선 그 다음날의 후폭풍도 있을까요?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잘 헤쳐나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어서 수급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해보자라고 하면 금융주 쪽을 한번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막 공감 갈 만한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이 좀 되실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반응이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여기서는 긴 시간을 쓰는 게 좀 맞는 듯합니다. 오늘 일단 재료가 나와서 살펴드렸고요. 여기 관심이 더 높으실 것 같아서 이동할게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국면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일정상 앞두고 있다라는 이벤트, 그리고 6월의 마지막 거래 이런 수급적인 이슈도 있을지,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소부장단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희 대표님, 네. 제가 쉬어간다라고 투톱이 말해도 되는지, 이게 뭐 지수와 연동돼서 크게 봐야 될지, 어제 오늘 최근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 수급도 너무 가파르게 나오고 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장들의 위치는 어느 구간이라 보는 게 맞을까요? 뭐 지금은 횡보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업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한가를 맞았는데 그 밑에 소부장들이 상한가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좀 쉬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쉰다라는 게 최근에 미국 반도체가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브로드컴이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모두 거의 동일한 비율만큼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이고 조금 이제 분기 말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수익을 좀 확정짓겠다라고 하는 심리도 일부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쉬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락이 아니라 쉬어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보면 오늘도 13% 정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충분히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뭐 2, 3주, 길면은 뭐 한 달 정도. 왜냐면 또 7월 FOMC까지는 모멘텀이 없어요. 왜냐면 7월 이후 본격적인 실적 장세는 8월부터니까요. 잠정 실적 3전 좀 나오면 분위기 좀 삼성은 이제 다음 달라질까요? 주가 잠정 실적이 네. 발표이긴 한데 사실 이번에도 마이크로는 딱 보니까 아무리 좋게 나와도 예상치를 높아졌죠. 차익선 매물이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물론 삼성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잠정 실적 이후로 삼성이 오르고 또 관련된 소부장이 움직이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붐이 나오질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엘이라든지 뭐 중동, 엔비디아가 중동에 진출한다는 부분들, 또 HBM에 올인하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웨이퍼가 다 HBM으로 사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AI 그 훈풍에서 뭐 SSD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상승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저께 네이버 대표가 미국 가가지고 그 젠스왕을 만나고 왔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가우디 인텔하고 그 칩을 쓰려고 했는데 네. 영 아니다 싶은가 보죠. 그래서 그래서- 젠스왕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엔비디아의 이 공고한 이 독과점 형태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좀 확인되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라오는 것도 그러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간다라고 계속 봐야 되지만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럼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무리해서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지지선이 확인됐을 때 모아가신 전략 아니면 뭐 이스페타시스처럼 좀 어느 정도 먼저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뭐 후공정이라든지 뭐 혹은 특수 소재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이거 어려운데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스페타시스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스페타시스 보시는 분들이 한미반도체와 핑퐁핑퐁 하면 네. 시세가 먼저 간 쪽을 수익 챙기고 그쵸. 다시 밑에 사고 이 패턴을 많이 하세요. 이스페타시스 더 높게 보고 지금 고 아니면 이스페타시스 가는데 한미반도체 덜 간다라는 관점으로 한미반도체 오늘 고. 저는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같은 양봉이 나왔다라면 충분히 한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은 만들어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행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만 원 이상 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한 21선 전후로 해서 한 1, 2주 이상은 좀 더 행보를 하고 나서 방향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담아봤어요. 반도체에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했을 때는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맞는가 싶었는데 이스페타시스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비슷한 결의 질문 김재성 본부장에게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스페타시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강하고 그리고 유리기판 쪽도 강하고 장비 쪽에 퀄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한 쪽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오히려 대장주가 수급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소부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도 그 경우의 수가 작용할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반도체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어떤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팩트 기준으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팩트 기준으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음을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기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렵고요. 1분기도 잘한 거. 네, 1분기부터 잘한 것을 계속 좀 팔로우하면서 2분기에도 잘해질 수 있는 그 기업이 만약 주가가 낮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말씀을 드렸어요.
리노공업을 가장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TSE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부품 소재보다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무기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고점 대비 이들도 조정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냐? 아니 이렇게 HBM이 잘 팔리고 있다는데 오히려 D램의 쇼티지까지 걱정하고 있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는 충분히 2분기에 만약 숫자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매출의 어떤 지연 인식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저는 올해 1년을 통틀어 봤었을 때 HBM과 D램과 관련한 어떤 부품들은 안 팔렸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들과 이제 관련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순환매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빠진 종목이 있다면 저는 그 종목군들은 너무 겁 먹으실 필요 없이 지금 다시 채워도 괜찮은 구간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언제 매수하지라는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정해. 매수에는 적극 창성이고요. 대신에 비중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과 2월 달 그리고 올해 6월 달과 7월 달의 반도체는 똑같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올해 초에는 만약 내가 한 종목에 100주를 산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100주를 어느 시점에 사든 크게 고민 없이 샀는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100주를 사려고 하면 20주씩, 30주씩 이렇게 나눠 사는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 비중도 있을까요? 네? 적절하게 반도체를 이 정도 담으면 지금까지 하신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요즘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전체 포트에 그래도 50%까지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50% 네. 반이네요.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고 원픽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큰 틀 먼저 잡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유창희 대표님, 사실 오늘 토론회가 이 대선 관련해서 있어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보고 그 중에 하나로 전력기기를 생각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반영될 만한 이슈는 토론회에 좀 나오질 않아서요. 궁금합니다. 계속 미국발 이슈를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저는 2분은 못 봤고 1분만 봤어요. 네. 1분만 봤는데 무슨 유치원생들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싸우는 것 같더라고. 저희 아이 둘이 첫째하고 둘째가 싸우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2분은 못 봐서 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 토론은 이제 끝나고 나면 누가 좀 더 잘했다 안 했다가 나오겠죠. 지금은 약간 베팅 사이트를 보니까 바이든보다는 약간 트럼프 쪽에 조금 맞아요, 더 그렇더라고요. 점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내일 당장 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차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박빙이기 때문에 이거 토론으로 박빙이 갑자기 급격히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대선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되고 전력 인프라 쪽은 미국이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이거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정부가 그 기흥 쪽에 반도체 전기 주기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부족할 정도 이렇게 첨단 도시 국가도 부족한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 주도 보면 뭐 재룡전기가 됐든 뭐 세명전기가 됐든 관련된 기업이 또 급등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반도체 말씀드린 것처럼 좀 횡보하고 있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침 원픽 여기에서 나와서요. 잠시 후 질문 좀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AS 잠깐 갔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T 모티브 볼게요. 저희 현대차 기아 보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하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좀 보긴 했었습니다. 계속 끌고 가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 순항 중입니다. 네, 일단 저는 끌고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SL 화신 이 기업들보다 이 기업이 좋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좀 타이밍이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면 지금이라도 S&T 모티브가 조금은 더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고 그 기조 그대로 저는 여전히 자동차 쪽은 쭉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53,000원까지 계속 바라보도록 하죠. 정리해드렸고요. 원픽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뭐 저는 일진전기 계속해서 주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이 슈퍼 사이클은 지금도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일진전기는 전력 솔루션 관련해서 턴키 수주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변압기도 생산하고 전선 케이블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압기 매출은 그 영업이익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변압기 사업부만 따져도 20% 정도 되고요. 이제 전선 사업부만 이제 매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 상당히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수주 잔고라든지 최근 수급적인 흐름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현재 한 2달 정도 정확히 이제 행보를 하고 있어요. 한 25,000원, 6,000원 중심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3,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3,000원. 23,000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5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제가 함께 달려온 오늘장 랭킹5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분위기의 랭킹5도 많은 사랑,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유스타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